네, 지금부터 2025년 제2회 안산 마음건강센터 원래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안산 마음건강센터 부센터장 정혜선입니다. 세미나에 오늘도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제 말씀 들리시죠? 네, 네. 그러면 본격적인 세미나를 시작하기에 앞서 재난과 참사로 희생된 분들을 기억하며 잠시 각자의 자리에서 묵념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네, 이번 세미나는 재난과 자살을 주제로 재난이 개인의 정신 건강과 특히 자해, 자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최근 여러 재난이 이어지면서 트라우마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자해, 자살 문제 역시 중요한 정신건강 과제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논의와 이해가 필요한 것 같아서 오늘 이런 세미나를 준비하였고요. 오늘 세미나에서는 자살의 역학, 재난이 남긴 보이지 않는 후유증, 그리고 재난과 자살의 위험성이라는 두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오늘 세미나는 두 분의 발표와 두 분의 토론으로 진행되며 토론을 마친 후에는 자유롭게 질의응답하는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진행 중에 궁금한 점이 있으면 자유롭게 채팅창에 질문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는 자살의 역학, 재난이 남긴 보이지 않는 후유증이라는 주제로 연세대학교 예방의학과 정선재 교수님께서 준비해 주셨는데요. 정선재 교수님은 서울대학교와 하버드대학교 연구원으로 계시는 동안 심리적 외상과 신체 건강, 정신 건강, 그리고 회복 탄력성, 청소년 자해 자살 행동 코트 연구에도 예, 코트 연구를 비롯한 트라우마와 관련된 다양한 학술 활동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정선재 교수님을 먼저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슬라이드 공유하겠습니다. 혹시 보이실까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예방학교실 정선재라고 하고요. 오늘은 이제 말씀 주신 대로 사회자분께서 자살의 역학, 재난이 보이지 않는 후유증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이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너무 잘 아시다시피, 그러니까 재난 후의 자살 문제라는 게 과연 어디까지 그러면 밝혀져 있고, 또한 어떻게 사회에 깊은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크게 좀 네 가지로 구성을 해 봤고요. 먼저 이제 전체적으로 좀 조망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선 이 문제를 그리고 해외 사례를 통해서 재난 후 자살에 대한 동향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해 보고 그다음에 인제 한국에서는 과연 이런 현상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종합 요약 그리고 재현 순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저는 예방의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방의학 중에서도 역학이라는 학문을 전공을 했고요. 사실은 이 역학이라는 학문에 대해서 뭐 이렇게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이제 저희는 환자 한 명 한 명을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인구 집단에서 그러니까 파퓰레이션에서 그런 건강 상태, 분포 그리고 그에 미치는 영향을 좀 분석을 하고 그다음에 건강 문제를 예방하고 통제하는 학문입니다. 그래서 자살의 문제 역시 단순히 개인의 선택, 심리적인 문제 이렇게만 볼 수는 없고 또 재난 후이기 때문에 특히 인제 저희는 시간이라는 어떻게 보면 시간의 흐름이라는 요인을 중심에 놓고 '자살이라는 현상을 좀 살펴봐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난과 자살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이제 한국 사회는 지난 수십 년간 끊임없는 집단적 트라우마를 겪어왔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전쟁과 분단, 대량 학살, 정치적 탄압, 사회적 참사 이제 이런 것들이 세대를 넘어서 반복이 되었고요.
네. 그리고 뭐 이런 기억들이 사실은 인제 살아남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어 괜찮으실까요? 진행할까요? 네. 이런 기억들은 살아남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각인이 돼서 인제 다음 세대로 전해졌고 사회 전반의 집단적 상실감, 불안, 불신이란 형태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럼 이제 반복되는 집단 트라우마가 과연 자살과 이제 어떠한 연관이 있는 것이냐, 이것을 역학적 자료에서 저는 살펴보고 싶습니다. 이러한 트라우마는 사실은 자살 생각과 관련이 있다라고 이미 알려져 있고요. 인제 저희가 지금 저희 데이터에서 분석을 한 건데 이런 개별 차원에서의 트라우마가 자살 행동에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인제 아동기 외상, 성인기 외상, 그리고 생애 전반에 걸친 외상을 구분을 했고 대규모 데이터에서 자살 사고, 계획, 시도 등을 점수화해서 이제 분석을 했는데 이렇게 분석을 해 보니까 사실은 아동기 외상, 그러니까 어렸을 때 외상은 어떻게 보면 자살에 대해서 40% 정도를 설명한다. 이제 이러한 결과가 나왔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한마디로 이것을 측정을 해서 수치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40%라는 건 굉장히 큰 수치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다는 것. 그리고 성인기 외상은 43% 정도가 이제 간접 경험을 통해서 자해와 자살 위험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인제 우울, 불안, 그런 신경증 성향 같은 것들이 사실 그 중간에서 매개 변수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생애 전반에서 지속이 되거나 반복되는 외상 이런 것들은 부정적인 정서 경로를 강화해서 자해 점수를 높이는 경향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거를 좀 인제 집단적으로 한번 인제 오버롤하게 좀 보려고 하는데요. 인제 해외에서의 사례를 좀 모두 모아 가지고서는 봤고요. 이 논문은 자연재해에 일단 초점을 맞춘 체계적 문헌 고찰입니다. 그래서 총 42 편의 영어 논문을 분석을 했는데 이게 자살 사망을 다룬 연구가 19 편, 그러니까 컴플리트 수이사이드를 다룬 페이퍼가 19 편, 그다음에 이제 비치명적 자살 행동이라고 해서 그냥 자살 생각 아니면 그냥 계획, 시도 이제 이런 것들을 다룬 연구가 23 편이었습니다. 연구된 재난 유형을 보면은 이제 지진이 20 편으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 허리케인이나 사이클론이 11 편, 쓰나미가 4 편, 홍수가 3 편, 폭염 가뭄이 3 편, 복수 재난 이런 것도 인제 있었습니다. 이제 재난은 어떻게 보면 크게 기후성 그리고 지각성 재난으로 구분을 할 수 있었고요. 핵심 결론은 지금 보시다시피 먼저 자살 사망률의 변화는 사실은 일관적이지 않다.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이런 재난이 생기면 자살도 늘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지는 않더라. 그러니까 이런 패턴이 어떻게 일관적으로 나타나진 않더라라는 게 답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연구에서는 감소하고 어떤 연구에서는 변화 없고 또 어떤 연구에서는 증가되기도 하고 굉장히 이러한 이제 패턴들이 보고가 되었고요. 근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complete suicide 그러니까 완결된 자살에 대해서는 이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치명적 자살 행동 즉 자살 생각이라든지 아니면 시도라든지 계획이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은 오히려 재난 직후에 공동체 결속이 강화되면서 일시적으로 감소하는 것 같더라.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증가한다. 인제 이런 식으로 사실은 요약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위험 요인으로는 이제 현재나 과거의 정신질환, 특히 우울증, PTSD 이제 이런 것들이 있었고 또 생명 위협, 가족 사상, 그다음에 주거 파괴 이런 뭐 높은 수준의 재난 노출, 실업, 경제적 악화 이런 것들이 주요 위험 요인이다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반대로 보호하는 요인은 가족이나 사회적 지지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재난 직후에는 오히려 연대감이 강화돼서 자살 위험이 낮아지는 소위 말해서 뒤에서 말씀드릴 허니문 피리어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지만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불평등이나 자원 분배 문제에 대한 불만이 쌓이고 정신 건강이 악화되면서 위험이 높아지는 흐름을 이런 인구 집단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모아 놓고 봤을 때 이러한 흐름이 보인다라고 얘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본 이제 초기 문헌 고찰 이게 2011 년도에 인제 사실은 했던 그 스터디인데 인제 그 이후에 그러니까 2012 년부터 2022 년까지 사실은 새로 다시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64 편의 논문을 체계적으로 인제 업데이트 다시 봤을 때 여기에서도 역시나 자살 사망률은 이제 지진의 경우에는 별로 일관되지 않았지만 가뭄에는 또한 일관되게 증가를 했다라는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제 허리케인, 토네이도 이런 것들은 좀 자살률 증가에 명확한 증거가 제한적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여기에서도 비치명적 자살 행동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이제 증가한다. 인제 이런 그 노출 정 그 재난에 대한 노출 정도가 높을수록 그 자살 사고, 시도 이런 것들이 증가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었고, 네, 그런데 인제 이게 빈곤, 실업, 식량 불안 같은 구조적 취약성, 그리고 정신질환 같은 개인의 취약성, 그리고 지역 사회의 자원이나 자원의 가용성에 따라 사실은 조건부가 모두에 나타나는 게 아니라 어떤 특정한 조건에 있을 때만 그렇게 나타나더라라고 얘기를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사망률 패턴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이렇게 허니문 피리어드가 있다, 이거는 확실하다. 그러니까 어떠한 재난이 있을 때 자살률이 떨어지는 그러한 현상이 보이고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그거에도 불구하고 가뭄 같은 경우에는 자살률이 계속 증가하는 이제 이러한 것들이 이제 그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말하고 싶었던 사실은 중요한 점 하나는, 이러한 재난에 반복적으로 노출이 되는 경우에 이러한 집단은 누적 위험이 훨씬 커진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재난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는 공동체 결속을 강화해서 자살률을 줄일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취약 집단에서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는 지연 효과가 있다라는 점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서는 이러한 현상 하나하나에 대해서 저희가 발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해외 사례부터 보시겠는데요. 이게 인제 어떻게 보면 가장 오래된 그냥 그 역학적인 증거가 있는 이러한 일본의 1995년 고베 한신 아와지 대지진입니다. 그래서 분석 기간은 인제 지진 이전의 7 년, 그리고 1988 년부터 94 년까지 지진 이후 5 년. 그래서 인제 95 년부터 99 년까지 총 12 년의 월별 자료를 이용을 했습니다. 네. 고베시와 일본 전체 자살률 지금 보시면 어떠세요? 그러니까 저 펜 자체가 올라가고 있는데 그거에 비해서 고베가 훨씬 낮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진 직후 2년 동안 1995 년과 96년 고베 자살률은 일본 전체보다 유의하게 낮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95년 고베 연간 자살률은 46년 이후 54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을 하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그 큰 허니문 피리어드를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인제 95 년에는 8 월과 9 월에 갈수록 자살률이 낮아지다가 12 월에 잠시 반등하는 모습이 인제 보이고 있습니다. 96 년에도 전반적으로 변동폭은 있지만 뚜렷한 패턴은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이러한 그 감소, 그러니까 자살률 감소가 성별로 봤을 때 굉장히 그 차이가 나타납니다. 남성에서만 95 년에서 96 년도 유의한 감소가 일어났다. 여성에서는 유의한 변화가 없었다. 인제 이 부분이 사실 좀 주목할 점이고요. 또 연령별로는 중년층, 그러니까 40 세에서 50세 사이에서 유의한 감소가 확인됐고, 청년과 노년은 오히려 통계적인 의미가 별로, 그러니까 변화가 별로 없더라라는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이러한 감소가 있었는데 이 감소 효과의 중심은 중년 남성이었다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 좀 서프라이즈, 그러니까 이게 좀 놀라운 결과인데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자고 하니, 이제 예전에 그런 그 듀르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얘기하는 가설처럼 재난이라는 외부적 위협이 사회적 결속을 강화해서 특히 사회 경제적 책임이 큰 중년 남성의 자살을 억제했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이 논문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난이 어떻게 보면은 보호 효과, 자살의 보호 효과를 보이는, 그러니까 인구 집단에서는 이제 그러한 현상들을 보이고 있는 것인데요. 사실은 이러한 듀르켐의 이론에 따르면 외부의 공동 위협은 사회적 결속을 강화해서 아노미를 줄여서 자살을 억제한다. 인제 뭐 이러한 이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영웅적인 활동, 구호 활동 이런 것들이 굉장히 공동체 결집력을 높이는 그런 허니문 효과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과연 계속 그러면은 이렇게 재난이 있으면은 계속 그냥 자살률 줄어드는 거니까는 '우리는 좋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언제까지 이러한 기간이 지속되는 것일까요? 단기 그리고 장기의 영향을 다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쓰나미 이후의 자살률의 단기 변화, 즉 재난 직후 이제 2 년간의 추이를 좀 보시려고 하는데요. 대지진과 쓰나미로 15,800여 명이 사망을 하고 3,000여 명 이상이 실종되는 막대한 인명 사회적 피해가 인제 이때 발생을 했고요. 이 연구에서는 재난 지역과 인접한 대조 지역, 그러니까는 그 재난 지역과 그다음에 그런 그 피해를 받지 않은 지역을 비교하면서 자살률 변화를 시계열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분석 기간은 2009년 3 월부터 2013년 2 월까지 48 개월이고, 인제 재난 이전 2년 그리고 재난 이후 2년 요렇게 인제 비교를 했습니다.
경제적 요인도 같이 이제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이때 특히 이제 중요한 것들이 경제적 요인이기 때문에 뭐 부도 건수, 유효 구인율 이런 것도 같이 이제 비교를 합니다. 지금 결과를 보시면 남성은 재난 지역, 대조 지역 모두 자살률이 감소했다라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특히 재난 지역 남성은 지진 이후 24개월 동안 감소 추세가 굉장히 분명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중간에 한 5-7개월 정도 약간 반등하는 구간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하락했는데 여성은 재난 지역에서 차이가 달랐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첫 7개월 동안 자살률이 증가합니다. 2월에서 14.3, 3월에서 14.9로 좀 더 올라가는 그러한 양태를 보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완만하게 좀 안정이 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성별 차이가 재난 직후에 나타나는 자살률에 미치는 영향이 극명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성이 어떻게 보면은 좀 더 재난 직후에 고위험군이 될 수 있다라는 점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별을 고려한 맞춤형 자살 예방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거고 지금 그 연구 결과에서는 사실은 경제적 요인과는 자살률이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처럼 나와서 이런 경제적 요인 같은 게 100% 인제 이런 걸 지원을 해야 되느냐. 오히려 이것보다는 사회적 자본, 신뢰, 지역 네트워크 같은 비경제적 요인이 자살률 변화에 더 영향을 주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문제점도 제기하는 그러한 연구였습니다. 그러면 인제 그 저희가 단기 그러니까 2년 거를 봤거든요. 그 이후에 2 년. 근데 더 좀 더 그 장기적인 자살률 변화를 지켜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인제 지금 이 연구는 분석 대상이 대피 지역 12개 기초자치단체 그리고 비대피 지역 그러니까 그 영향을 받은 지역, 영향을 안 받은 지역 이렇게 비교를 했고요. 기간은 2011 년부터 18 년까지 총 8 년간을 비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고때 사실은 뭐가 인제 아마 뒤에서 김현수 교수님 발표에서도 나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러한 어떠한 재난이 있고 그다음에 재난 이후에 바로 인제 인터벤션을 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대피 대책을 세우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이 대피를 위한 그러한 인터벤션들이 인제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대피 지시 해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피 지시 해제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한테 더 큰 영향을 줄 수가 있어서 예를 들어서 임시주택이 종료된다든지 보상금 지원이 축소된다든지 공동체 해체 인제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남성 자살률이 지금 보시는 이 그래프에서도 다시 증가를 합니다. 여성의 경우는 지금 여기 10년 동안 그러니까 8년 동안 관찰한 장기 그래프에서는 오히려 그것보다 남성보다 좀 늦게 증가를 합니다. 근데 인제 이거를 뭐 설명을 할 때는 이제 "여성은 가사나 양육이나 가기 관리 같은 뭐 이러한 역할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지만 또한 여성 자체의 회복 탄력성이 이제 관여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렇게 대피 지시 해제가 이제 생각이 날 때 고령층 그러니까 70세 이상은 재정, 의료 돌봄의 불연속 그리고 사회관계망 붕괴에 굉장히 취약하다라는 점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오히려 이제 이 시기 동안에 30 세에서 69세 남성 같은 경우에는 새로 그러니까 다른 도시에 정착을 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좀 보호 요인을 갖는다. 그래서 자살률이 그래도 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는 더 문제는 어떻게 보면은 고령층이 이렇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문제가 되더라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재난을 얘기할 때 재난 이후에 굉장히 장기적인 접근에서 그 접근들이 인제 원래 가졌던 긴급하게 투입됐던 자원들이 빠져나가기 시작하는 고때에 사실은 자살을 염두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인제는 좀 다른 나라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인제 이번에는 2005년 허리케인 카트리나 이후에 인제 지금 지표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2001 년부터 2003 년까지 NCSR이라고 하는 데이터에서 카트리나 영향 지역을 이제 성인 826 명을 사용을 했고 사후 조사는 2006년 1 월에서 3월 사이에 인제 1,043 명을 분석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인제 그 어 우울증 등 정신질환의 유병률은 사실은 증가를 합니다. 근데 전체 수준의 자살 지표는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이 데이터에서는 정신질환 보유자 내에서 조건부 자살 위험을 봤을 때 오히려 더 낮아졌다는 거. 이제 그렇게 얘기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최초 자살 생각이 8.4%에서 0.6%로 계획은 3.6%에서 이 0.2%로 줄었다. 굉장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도 굉장히 허니문 피리어드를 잘 보여주는 그런 예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인제 PTG 그러니까 포스트 트라우마틱 그로스 즉 사후 성장의 영향으로 네 해석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정신질환 보유자 내 자살 생각은 40세 미만에서 젊은 층일 때는 유효하다라는 부분이 사실 보이기 시작을 하고요.
그래서 인제 허리케인 카트리나 같은 경우에는 정신질환의 유병률은 높였지만 자살 지표 자체는 높아지지 않았다라는 점으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2004년에 인도양 쓰나미 이후에 스리랑카 데이터를 가지고 왔는데요. 인제 이 연구에서는 쓰나미 발생 이전 2년 그리고 이후 1년, 그러니까 단기죠. 인제 이런 것들을 좀 비교해 가지고 피해 지역 13 개 구와 비피해 지역을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열심히 보시다시피 사실은 쓰나미 피해 지역과 비피해 지역 모두 자살 사망 수준에 큰 변화가 없더라라고 보고를 합니다. 네. 근데 사실은 그때 이 맥락을 사실은 확인을 해야 되는 게 이미 스리랑카는 그때도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자살률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내전이 있었고요. 구조적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했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미 자살률이 높았기 때문에 이러한 재난이 생긴다고 해서 더 높아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없었다라고 인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국가 지역의 기존 자살 결정 요인,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에서의 자살을 본다고 하더라도 그전에 기존에 있었던 자살 요인들을 같이 고려를 해서 이런 것들을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9.11 테러입니다. 그래서 인제 월드 트레이드 센터 헬스 레지스트리라고 하는 WTCHR이라고 하는 코호트 자료를 썼고요. 이제 뉴욕시 보건국의 사망 기록, 검시고 검안 파일, 그리고 WHCHR의 설문조사 연계를 해서 2004 년부터 2018 년까지 굉장히 긴 기간 동안 자살자의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그때 인제 보면 뉴욕시에서 자살로 사망한 사람이 35 명인데 대부분 남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앙 연령이 58 세였고요. 사망 원인은 목매임, 총기 추락, 특히 총기를 좀 저희가 인제 봐야 되는데, 왜냐면 자살자 중 54%는 이렇게 원래 그 자살 현장에서 일을 하시던 구조 복구 작업자, 그러니까 그 Rescue and Recovery Workers RRW라는 점입니다. 한마디로 최근에 우리나라도 사실 경험을 했던 건데, 이러한 재난이 생기면 재난 현장에 뛰어들어가서 일하시는 분들의 사실은 자살률을 굉장히 걱정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발생을 할 수가 있었고, 특히 총기가 많았다고 하는데 이제 이분들이 사실 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도구 접근성 같은 것들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이 나타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러한 인제 그 현장에 굉장히 오래 투입되어 있었던 장기 노출자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스크리닝하고 필요시 조기 개입하는 체계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인제 저 지금 앞에 슬라이드에서는 그러한 이제 현장에 투입된 사람들을 위주로 봤는데, 그렇다면 그 재난이 발생을 한 그 지역 주민은 어떨까요? 그래서 인제 이 지역 인접 지역에서의 일별 자살 사망률을 분석을 했고요. 이제 9.11 전 180일, 이후 180일을 비교했고, 즉시 인접권, 그리고 이제 동심원으로 해서 그 옆에 있는 지역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자살률 하락이 있었어요. 근데 어디서만 있었냐? 딱 그 그라운드 제로, 그러니까 그 재난이 있었던 그 지역은 자살률 하락이 있었고, 그 외의 지역은 자살률 하락이 보이지 않았다라고 인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런 것들은 사건의 상징성, 피해 범위, 집단 경험의 강도, 이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변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현상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한 이제 듀르켐이 얘기했던 자살 억제의 단기 보호 효과가 작용을 했다라고 인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연구에서 저는 이제 사건 직후에 1-2 개월 같은 경우에는 자살률이 떨어지는 거, 그래서 상호 지지, 그러니까 허니문 피리어드, 인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자살 억제에 작동할 수 있는 기회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시기에 특히 그러한 시기에 특히 정신건강 선별검사라든지 위험군 연계라든지 동료지지 프로그램이라든지 자살수단 안전관리 같은 개입을 집중적으로 배치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은 그 이후, 그러니까 인제 1-2 개월이 지난 3-6 개월부터는 다시 오르기 시작하고, 뒤에서 보여드릴 우리나라 데이터에서도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시기에 굉장히 적절한 개입을 이제 그 단계별로 시기별로 수립을 해 놔야 된다라는 것이 저의 이제 중요한 그런 포인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인제 이거는 네 뉴욕시 자체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인제 계절성, 그러니까는 자살은 여름철에 높았고 겨울철에 낮았고, 장기 추세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감소를 했다가 다시 이제 증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장기가 되면 다시 이제 바운스 백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9.11 직후에 단절 효과는 없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인제 9.11 이후에 유의한 그런 자살률이 변화했다라고 하는 그런 효과는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서는 인제
그 동해안이 아닌 지역에서는 입원이 필요할 정도의 심각한 자살 시도가 어떻게 인제 변화했는지를 인제 봤는데 그 9.11 전 2년간은 102 건인데 후에 2년은 105 건으로 49%가 증가했다. 한마디로 그 이후에 그러니까 자살 건수는 그렇게 오르지 않지만 심각한 자살은 증가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상황은 사실 이제 저희 나중에 보여 드릴 저희 우리나라 데이터에서도 똑같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난에 그러면은 인제 어떻게 대처를 했는지를 잠깐만 좀 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가장 모범적인 사례가 저는 일본 센다이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재난건강팀을 운영을 했고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취약 집단을 선별해서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을 위한 인제 개입보다는 그러한 고위험군에 대해서 이제 선별해서 개입을 했다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그 보건사 정신보건 간호사가 직접 방문을 해서 가정 방문을 했다는 거 그리고 정기적인 전화 상담 체크 그리고 인제 대피소나 커뮤니티 센터에 면담 상담 부스를 상시적으로 이렇게 놔두었다는 것 그리고 간단한 설문 스크리닝을 통해서 그 파퓰레이션에 대한 스크린이 이루어졌다라는 것들이 이제 중요한 것이겠고 특히 이러한 경제적인 부분들을 같이 고려했다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보호 효과로 작동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인제 이 그래프는 98 년부터 18 년까지 우리나라 자살률 변화를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IMF가 터졌어요. 그리고 IMF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살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이후에 사실은 13.7 까지 자살률이 감소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똑같이 그러한 재난 이후에 어떻게 보면 허니문 피리어드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감소했다가 다시 24.8로 지났다가 31.7 찍었다가 인제 다시 감소했다가 다시 올라가는 이제 이러한 격차를 보이고 있고요. 너무 잘 아시겠지만 OECD 1 등으로 사실은 우리나라가 굉장히 그 자살률 문제가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국가별로 보면은 일본은 굉장히 좀 스테이블한 그러한 자살률 추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는 굉장히 그런 오르내림이 굉장히 큰 그러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우리나라의 역사 전체를 보면은 사실은 계속 이게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살률 자체가 어떻게 보면 고정된 그러한 수치가 아니라 계속해서 변동하고 있는 수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세월호 사건을 사실은 인제 들여다보면은 이게 인제 그 저 대규모로 된 역학조사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인제 75 명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그런 그 페이퍼가 있어서 가지고 왔는데 보시면은 역시 인제 이렇게 어 그 정신건강 안 좋아지는 쪽으로 그러니까 PTSD도 증가하고 그다음에 인제 다른 인제 위험 요인들도 많이 생기고 인제 이런 것들 그리고 사건 당시 해리 그리고 부정적 신념 이런 것들이 위험 요인으로 작용을 하는 것이 보입니다. 그래서 임상적 지원, 가족 결속, 사후 사회적 지지 이런 것들이 학생들의 회복과 자살 예방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알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인제 그 당시에 그렇다면은 저희가 마치 뉴욕에서 그 종사자 그리고 그냥 주변 사람들 그리고 다른 지역 사람들 이렇게 살펴본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도 세월호를 가지고 인제 그러한 지역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안산시, 경기도 그리고 전남, 진도, 해남 이렇게 이제 비교한 그런 그 연구가 있었는데 결과를 보시면 참사와 가장 밀접한 지역인 안산에서 모든 정신건강 지표가 악화됐다라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진도 해남은 기준금보다 낮은 수준으로 그렇게 정신 건강이 나빠지진 않았는데 이제 하위 분석을 보시면 여성이 남성보다 전반적으로 더 높은 그러한 정신 건강에 안 좋은 그 유병률을 보였고 연령이 증가할수록 우울, 불안, 자살 생각의 비율이 높아졌다라고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결과는 세월호 참사가 단지 직접 피해자나 유가족뿐만이 아니라 사건과 긴밀하게 연결된 지역사회 전체의 정신 건강에도 큰 파급 효과가 인제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이거는 세월호 참사가 전체적인 우리 국민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트위터 데이터를 가지고 왔고 공적 감정 변화를 실시간으로 추적한 그러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분석 키워드는 재난 관련 감정어, 자살 관련 어휘 인제 이런 것들이었고요. 결과를 보시면은 자살, 우울 관련 키워드의 언급량이 급증한 게 보입니다. 한마디로 자살률 자체는 모른다고 하더라도 자살에 대한 생각은 더 많이 했다는 거죠, 우리들이. 그래서 인제 그렇게 그 일반 국민 전체의 정서에도 깊은 영향을 끼쳤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뒤에는 제가 인제 메르스라든지 아니면 그 다른 사건들을 가지고 왔는데 역시 이 메르스 때도 PTSD, 우울증, 자살 위험이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이제 가지고 오고 있고 급성기에 경험한 불안, 낙인 그리고 가족이나 지인의 사망 같은 경험이 굉장히 인제 자살 위험을 높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구에서는 이제 부인, 자기 비난 같은 비정적 대처가 PTSD와 관련성이 있음을 보여줬고 생존자와 가족에게 이제 효과적인 대처 전략 교육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제 코로나를 잠깐 좀 보려고 하는데요. 인제 코로나는 저희가 사실은 97 년부터 2020 년까지 그러니까 전체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28만 명 데이터를 가지고 자살 사례를 좀 분석한 게 있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이 결과를 보면은 "코로나19 때문에 한국 전체 자살률에는 유의한 변화가 없다. 그러나 여성과 34세 이하 청년층의 자살은 유의하게 코로나 때 증가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 트렌드가 안 보여도 여성 그리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청년층이 굉장히 좀 취약한 계층이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인제 "이런 것들을 선별적으로 보호하는 맞춤형 개입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응급실 내원 같은 경우에도 잘 보시면은 이제 약물 과다 복용이 굉장히 늘고요. 자해성 상해는 오히려 줄어드는 경우를 보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시기에 응급실로 와 가지고 자살을 주소로 내원하는 환자들은 상태가 훨씬 더 위중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의식 수준도 악화됐고 수주기 혈압도 더 떨어지고 이제 이런 식으로 굉장히 심각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런 처치의 긴급성이 훨씬 높아졌고 한마디로 코로나19는 자살 시도를 가정 중심으로 그리고 약물 중심으로 변화했고 환자들은 훨씬 더 안 좋은 상태에서 응급실에 실려왔다라는 그런 사실을 알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인제 그 성별 분표로 보면은 사실 여성이 역시 늘고 있고요. 직업 상태도 실업자가 훨씬 더 많다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과 치료력 보유 비율이 팬데믹 이전에는 자살자가 40.8% 였는데 그 이후에는 86.6%로 사실 코로나 때 굉장히 정신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이 훨씬 더 자살 시도를 많이 했다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여성 실업자 정신과 치료 경험자가 두드러지게 많고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불안, 정신건강 서비스 단절 인제 이런 것들에 영향을 받아서 나타날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한번 여기서 좀 제일 대규모 데이터를 이제 보려고 하고요. 이제 코로나19 때 저희가 인제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조사한 10만 명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랩에서 이것을 분석을 해 가지고 이제 봤는데요. 처음에 인제 그 코로나가 터지고 그다음에 불안이나 우울 같은 경우에는 단기별로 오른 다음에 쭉 내려가는 그런 양상을 보입니다. PTSD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내려오는 그런 양상을 보이는데요. 근데 이제 자살이 저희가 제일 궁금했던 거고요. 사실 자살은 분명히 떨어지는 그러니까 자살 생각까지도 이제 한동안 떨어진 걸로 보이는데 2020년 10 월부터 다시 반등하는 그러니까 그러한 시기를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살 예방 정책에 굉장히 그런 것들이 반영되어야 했었던 그러니까 그런 시기적인 그런 타임 포인트를 볼 수 있었던 그런 연구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안정 노동, 사회적 취약성 인제 이런 것들이 자리 잡고 있고 그다음에 저임금, 비정규직 일자리 특히 이게 젊은 여성들을 중심으로 많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원인이 과연 인제 이런 코로나 이후에 그러한 노동 시장의 변화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었던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가장 아팠던 뉴스가 이제 이태원 참사 출동한 소방관이 실종 후에 숙진 채 발견됐다. 이제 이런 것들이 있죠. 아까 말씀드렸던 RRW 같은 그런 재난 종사자들의 정신 건강인데요. 이제 이와 관련해 가지고서는 전국 남성 소방대원 15,104 명을 대상으로 인제 한번 조사를 했고 이거는 인제 재난 때는 아니었지만은 이 재난에 노출됐던 사람들이 이러한 조직 풍토가 어땠는지에 따라서 바뀌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논문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외상 노출이 그러니까 심각한 외상을 경험할수록 자살 생각은 높아지는데 이게 조직 풍토가 나쁠수록 더 강화되더라. 한마디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인터벤션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이러한 재난 종사자들의 그러한 조직 풍토 같은 경우를 서포트해 줌으로써 인터벤션 할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살펴본 여러 연구들을 종합하자면 자살의 관계는 단순하지 않고요. 자살 사망률의 일관된 상승 증거는 없더라. 물론 이제 뒤에서 개별 사례들이나 이제 이런 것들 좀 자세한 사례들을 보시면서 이제 보시게 되겠지만 역학적으로는 사실은 이러한 일관된 자살 사망률의 상승 증거는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나 비치명적 자살 행동, 그러니까 suicide ideation, plan, attempt 같은 경우는 사실 일관적으로 증가되는 그러한 경향을 보이고 있고 시간 경과형으로 U자형이다. 한마디로 처음에 떨어진다. 그러나 언젠가 다시 오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변곡점을 찾아서 인터벤션 해야 된다라고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취약 요인 같은 경우에는 뭐 우울증이라든지 PTSD라든지 과거 정신질환 인제 이런 것들 그리고 높은 노출 강도 그리고 주거 파괴와 경제적 악화, 실업 등이 주요 요인이고 반대로 가족의 공동체, 지지, 자원봉사 이런 것들의 그런 소속감을 고양시키는 행위들은 훨씬 더 보호 요인으로 작용을 하는데 이런 지속적 성도 사실은 좀 제한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적극적인 그리고 좀 더 본질적인 인터벤션 방법을 고민을 해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성별을 말씀드렸는데요. 일본에서는 감소했어요. 일본에서는 남성 자살률이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대만에서는 또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관적이다라고 할 수가 없고 사실 그 지역 사회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다라고 드릴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여성이 항상 더 자살 생각이나 자살률이 증가했다라는 부분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제 요약은 이렇게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정책 시작점 같은 경우에도 이런 다단계 장기 모니터링 그다음 응급실과의 연계, 표적 선별 그리고 인제 그런 경제, 주거, 식량 안전망을 결합한 통합 지원 그리고 시간별 대응 제가 계속 강조하는 시간별 대응이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서는 이제 지역 사회의 지지 체계를 체계화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제가 이것들을 정리를 하면서 사실은 그런 대규모 데이터들이 많이 없었다라는 점을 좀 강조를 해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인제 이런 부분들은 더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 발표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선재 교수님 좋은 내용으로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난과 자살에 대해서 역학적으로 분석해 주셨는데요. 질문은 또 같이 이따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순서는 재난과 자살 위험성이라는 주제로 안산마음건강센터 김현수 센터장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김현수 센터장님은 명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시고 현재 안산마음건강센터를 이끌어 가고 계시고요. 트라우마와 정신건강, 자살 예방 분야에까지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김현수 센터장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 목소리 들리시나요? 네. 네. 앞서서 정선재 교수님께서 여러 인사이트를 주는 어, 세계적인 발표를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뭐 끝부분에 이제 우리 정선재 교수님도 심각한 재난, 자연재난 또는 인재에 의한 재해 이후에도 여러 가지 만성적인 스트레스가 지속되면서 자살의 시기별 대응 전략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안타깝게도 가장 큰 어려운 점은 현재 우리가 이런 자살, 자살 사고, 가해에 관한 충분한 데이터가 없는 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에 아까 굉장히 역동적이고 대량 참사나 역사적 사건이 많았는데요. 현재 국내 대형 참사를 전부는 아니고 일부만 나열하고 이거에 따른 연구, 특히 그 중에서도 자살 가해에 관한 연구가 있나 하는 거를 저희 연구팀에서 검색을 해봤는데 이 자살 사고, 자살 시도에 초점을 맞춘 연구는 매우 이제 부족하더라. 뭐 사실 심리적 스트레스에 대한 장기적인 연구도 매우 부족한데 이런 연구가 아주 부족하다고 하는 것을 이번 기회에 저희가
다시금 알게 됐습니다. 제주 4.3 사건이 사실 이 연구도요, 비교적 최근에 있었던 연구들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국가 트라우마 센터의 국가 폭력에 대한 그런 어, 기구들이 생기면서 4.3 사건의 경험자, 희생자분들의 이 자살과 또 자살 사고에 관한 제주대학교 정영훈 선생님의 연구가 있는데 4.3을 경험하지 않은 일반 제주도민보다 7.5배 높은 자살 위험이 있었고 자살 사고 빈도도 더 높고 아마 실제로 이제 자살자의 수도 더 높은 것으로 그렇게 영향을 미쳐서 1948년에 있었던 사단 사건의 생존 희생자들이 지금까지도 큰 스트레스와 또 자살 가해 위험의 가능성 속에서 살고 계시다. 4.3 사건이 정신적 스트레스로는 이제 해소되지 못한 측면이 많다라고 하는 거를 정영원 선생님 논문을 통해서 알 수 있었고요. 또 5.18 민주화 운동에 관한 그런 여러 연구 중에서 자살 사고 또는 자살에 관한 그런 연구 중에 만성적인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을 갖고 있는 분들이 이 연구에 등록된 사람들 중에 절반이 넘고 그리고 사망자 380명 중에 40명이 사실 자살 사망이라는 측면에서 5.18 민주화운동 참사 후 사망자 중에 자살자의 비율은 정말 높은 그런 비율이었다. 이거에 관해서 우리가 이제 거의 안타깝게도 이제 이분들의 심리 부검이나 이런 걸 통해서 어떤 경과를 거쳐서 이분들이 자살에 어떻게 이르게 됐는지에 관한 자료가 굉장히 부족하다. 네. 연도별로 보면 1980년대 사건의 영향이 컸던 그 시기에 제일 많이 자살을 했고요. 2020년대까지도 여전히 자살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 네. 어, 이런 이제 대형 참사 이후에도 삼풍 백화점의 피해자들이 자살한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 대해서 연구로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데이터는 거의 없고 신문 기사에 보도되는 상황들이 대부분이고 또 태안기름 유출 사고는 또 다행히 전문 연구팀이 함께 역학 조사를 하면서 당시에 주민들이 높은 자살 충동과 또 추후에 이때 당시에 재난의 영향으로 2010년에 4명의 어민이 이제 자살했고 이 자살이 사고로 인한 자살이다라고 하는 것을 소송을 했던 그런 기록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태원 참사 후에 자살한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바가 있고 또 이태원 참사 이후에 아까 정선재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재난에 참여했던 구조자 중에 하나인 소방대원이 자살하고 또 세월호 참사에서도 잠수사 중에 자살한 분이 계시다고 하는 것도 널리 이제 알려져 있는데 당시 한 45명 정도의 잠수사분들이 50분 내외의 잠수사분들이 그 구조에 참석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자살했다고 하는 것은 자살의 뭐 통계적으로는 굉장히 큰 이제 높은 비율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물론 이제 N수가 너무 작기 때문에 오송 지하차도 참사 때도 사고 후 자살이 있었고요. 지금 무한 제주항공 참사 이후에도 이제 한 명의 자살이 있어서 이 발생했는데 이 자살이 재난 참사의 직접적인 관련자뿐만이 아니라 말씀하셨던 관련자분들, 목격자, 구조자, 최근에는 기자나 또 관련된 기록을 하는 작가들에게까지도 이런 영향이 있어서 이 재난 참사 이후에 정신건강 스트레스를
돌봐야 하는 그 레지스트리 코호트를 구성을 당사자 가족으로만 하는 것을 넘어서서 목격자, 구조자, 최근의 법에 기자도 이제 포함시키자 이런 얘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광범위한 대상에 대한 심리적 스트레스나 생존자 죄책감 등에 관한 장기적인 연구나 조사도 현재 우리가 필요한 상태다. 이런 부분들이 거의 연구되거나 연구의 대상이 되어오지 않았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폭력이나 사고재해, 자연재해 이게 아주 극심한 폭력이고 극심하고 장기적인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 우울, 불안 뭐 이런 항목에 관한 조사는 있는데 자살 사고나 자해에 관한 연구는 부족해서 이런 부분이 확장돼서 조사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제안을 드립니다. 무게 탐사에 관해서는 저희가 뭐 많은 부분을 자료를 연구하고 오늘 뭐 발표의 자료를 삼지는 않았는데요. 일단 아까 정선재 선생님도 말씀하신 9.11 테러의 제일 교훈이 되었던 것 저희에게는 이 레지스트리 안에 말하자면 사례 관리하거나 조사하거나 코호트에 구성되는 인적 구성이 사망자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피해자와 지역 거주자, 당시에 길을 지나가던 통행자까지 포함되어서 영향을 받은 다수를 이렇게 포함시켜서 연구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제가 우리 정부와 일하면서 느끼는 안타까움은 우리 정부는 대상자를 늘 줄이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게 좀 제가 정부랑 일하면서 갖게 되는 좀 안타까움인 것 같아요. 길을 지나가던 통행자 이게 아마 사회 자본, 신뢰 자본, 신뢰의 문제인 것 같은데 이 사람까지 무슨 뭘 해줘야 되냐 이런 게 우리 정부의 생각인 것 같아요. 예. 당시 이제 9.11은 길을 지나가던 통행자도 예, 팔로우파는 포트의 대상자로 삼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9.11 테러 이후에 발생한 자살자의 수도 사실 이 자료가 포함된 2021년 자료까지를 검토해 보면 35명이 자살했는데 자살한 시점은 아까 이제 허니문 피리어드도 얘기하시고 하셨는데 이 만성 스트레스를 갖고 있는 재난 피해자들의 자살의 시기는 상당히 이제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 특정한 시기에 집중되어 있지 않고 여기도 보면 재난으로부터 벌써 20년이 지나도 여전히 당시의 피해자 중에 자살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증가하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호주 산불의 경우도 산불 발생을 이 5년 후 지난 뒤에도 여전히 이제 자살 분노 이런 충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줄어들지 않고 많이 있는 그런 연구 논문이 있었고요. 영국의 2017년 그ren펠 타워 화재는 침묵의 자살이라는 이 화재 사건을 지원하는 단체에 의하면 생존자와 목격자 중에 최소 20명은 자살을 시도한 것으로 생각된다라는 이제 이건 뭐 과학적인 연구라기보다는 그런 주장이 현재 있고요. 그래서 이 대해 이후에 자살은 시간이 갈수록 오히려 재해 발생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재해 발생 당시에는 그렇지 않지만 재해 발생이 지나면서부터 증가를 보이는 그런 양상이 있고 이건 아마 지원 프로그램이 만료되는 시점과 급성기 개입이 만료되는 시점과 관련이 있는 것 같다라고 외국의 전문가들도 추정을 해서 이 급성기 지원 프로그램을 위드드롤 철수할 때 어떤 방식으로 철수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자살 위험을 증가시키는 사회적 요인들이 어떻게 그 사회에서 다루어졌는가, 어, 자연재해 이외의 사회 참사의 경우 사회적 정의가 어떻게 실현됐는가, 이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측면이라고 또 주장하는 그런 논문들을 저희가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회 정의가 자살 예방 노력에 이제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을 탐구하는 게 이제 중요하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세월호 얘기로 들어가는데 사실 이제 세월호로 인한 이제 자살 자해에 관한 주제는 현재는 좀 연구 중에 있는 그런 자료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 가급적이면 아직은 이제 공유할 단계는 아닌데 그래도 현재까지 언론이나 여러 자료 보고 자료에 보도된 것만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유하면 한 세월호 이후에 자살은 관련자 중에 자살은 아까 잠수사 분을 제외하고 여섯 총 4건의 자살이 있는데 이건 다 유가족에서 발생한 거고요. 19년, 20년, 24년. 그래서 이제 세월이 지나도 역시 이제 자살의 위험성은 낮아지지 않는다. 자살 시도를 한 분들은 총 61명으로 파악돼서 유가족 생존자 비율이 이렇게 유가족이 이제 훨씬 더 많은 그런 자살 시도가 있었습니다. 어, 자살 시도, 자해의 관련자들을 보면 아버지가 압도적으로 많아요. 아버지가 많고 생존자의 경우는 뭐 본인이고 생존자의 가족분들이 자해하거나 자살 시도한 건수는 거의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생존 학생과 그 가족은 생존자에게 여러 가지 현상이 집중되고요. 유가족은 어, 아버지, 어머니, 형제, 자매가 모두 포함되지만 현재 아버지의 비율이 제일 높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립중앙의료원의 이소희 과장님 팀이 코호트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현재 2015년 이후에 자살 위험성을 보여준다는 임상적 우울 불안이 높은 자살 고위험군의 임상군이라고 할 수 있는 그룹은 전보다는 이제 상당히 줄어든 그런 상태이지만 자살 생각률은 어, 생각했던 것보다 줄고 있지 않고 어떤 시기부터는 전혀 줄지 않는다. 2023년은 자살을 생각하는 비율은 더 올랐다. 그래서 이게 이제 가족들이 말하는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과 같은 어떤 이 사회 정의의 실현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만성적 스트레스가 줄어든 그런 어떤 전환점이 현재 있지 않기 때문에 자살 사고가 더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고 사실 작년에 자살을 하신 분이 2분이 계신데 이게 10주년 기념 효과와 관련이 있나 이런 것도 저희들이 이제 굉장히 생각을 하고 있어요. 10년이 되었는데 이제 달라진 게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아버님들 저희가 현재 유가족 아버님들 모임도 하는데요. 이 중년의 고위험군 아버님들을 면접하면 내용들이 삶의 목표를 상실했다. 2014년 이후에 내 삶이 없다. 뭐 제대로 해결된 거 하나도 없다. 인생은 굉장히 공허하고 그날 이후에 세월호 유가족이 된 이후에 주변 사람과 자기가 큰 갭이 생겨서 뭔가 이해받지 못한다는 외로움은 계속 증가하고 가족끼리의 어떤 서로의 응집이 약화되고 어, 사람들이 날 이해해주지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과 떨어져 지내면서 사회 지지가 약화되면서 수면제를 포함한 약을 진짜 많이 드시고요. 수면에 다 문제가 있고 또 다양한 신체 증상을 갖고 있고
때로는 이런 문제를 술로 풀려고 하시는 이런 이제 그래 양상을 갖고 있으면서 뭐 언제 죽어도 상관없다. 이런 상태의 이제 중년의 아버지들이 많은데 어쨌든 그 네 분의 자살자 분들도 다 아버지였고 그런 상태였고요. 자살 시도의 형태를 보면 이제 음독과 목매미 많았고요. 이 생존자 주로 학생들 이제 젊은이들이죠. 청년 그룹들이죠. 청년 그룹들에서는 자해, 칼로 하는 자해 그리고 투신의 시도가 있었습니다. 이 자살 시도한 가족들의 자살 시도의 이유를 살펴보면 정신과적 증상이 유가족에서도 제일 많고요. 또 가족 간의 갈등, 그래서 이제 유가족이 된 이후에 가족 스트레스가 확실히 높아져서 더 다양한 이제 그런 가족 어려움이 커지고 반면에 생존 학생들은 자신의 이제 외상후 스트레스 증상을 포함한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적응상의 스트레스 이런 게 이제 더 큰 어려움이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파악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해를 시도한 이 유가족과 생존자 학생을 비교해 보면 유가족보다 생존 청년들이 이제 정신과적 질환을 더 많이 갖고 있는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생존 학생들을 훨씬 더 지금 적극적인 사례 관리를 받고 있어요. 자해를 시도한. 반면에 자해를 시도한 유가족들은 이 청년들에 비해서 적극적인 서비스는 좀 거절하거나 이제 제공이 어려운 그런 상태고요. 또 이런 자살 시도나 자해 시도를 한 분들이 회복 활동 및 가족 협의회 활동을 포함한 이런 함께 조직적인 활동이나 참여를 하느냐 이런 걸 살펴보면 네, 미참여하는 분들이 되게 많다. 그러니까 모임에 잘 안 나오신다는 거죠. 모임에 잘 안 나오시는 분들 중에서 자해 시도나 이런 게 더 많다는 걸 알 수가 있고 또 저희 온마음 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 참여 여부도 이 참여와 미참여가 뭐 이제 비슷하지만 미참여하는 분들 의 비율이 더 높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저희가 아직 부족하지만 앞으로 많은 자료의 정리와 연구가 필요하지만 사회 정의가 실현되지 못한 상황에서의 장기적이고 불분명한 이런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되지 않는 이런 요인들에 대해서 유가족들 중심으로 사회적 무력감, 고립감, 또 만성적 스트레스, 그다음에 이제 삶의 의미를 상실했다. 이런 상태에서 사람들과 연결된 활동이나 협력적 활동을 하지 않는 그런 상태일 때가 굉장히 위험한 상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근데 단지 이런 무력감, 고립감과 만성적 스트레스, 의미의 상실을 겪는 것은 가족만은 아니다. 광범위한 사회적인 피해적 집단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른 재난과 세월호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9.11처럼 진짜 길 가던 통행자까지 레지스트리를 다시 구성해서 가져가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과 또 이태원 참사를 봐도 그런 것 같아요. 이태원 참사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구조자뿐만이 아니라 목격자도 있고 사실 기자 또 당시에 그 기록에 참여한 사람들까지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호소하는데 이 사람들은 현재 어떤 지원의 대상이 아니다. 어, 이 지원의 대상에서 현재 제외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더 이분들의 위험성을 저희가 발견하지 못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네 명의 자살자와 20명에 가까운 이제 자살 시도자, 뭐 유가족 생존자 합쳐서 한 45명, 60명 사이로 왔다 갔다 하는 자살 가족분들을 보면 어쨌든 경제적 어려움이나 정신과적 어려움이 있는 아버지들
그런데 프로그램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사회적 고립도가 높은 아버지가 사실 자살자들이었다. 그래서 경제적 어려움, 정신과적 어려움에 대한 개입도 필요하고 이 고립도가 높은 아버지에 대한 더 집중적인 이제 서비스가 필요한데 이게서 어려운 점은 또 뭐냐면 이분들이 별로 협력적이지 않다. 그래서 비협력적인 대상자들에 관한 서비스 접근 방안에 관한 뭔가 혁신적인 모색 방법이 필요하다. 이런 게 저희들의 고민이고요. 또 유가족분들의 자살 시도와 관련해서 봤을 때 어, 자기 자녀가 입학할 나이, 자기 자녀가 대학을 졸업할 나이, 주변에 비슷한 나이 또래의 자녀가 결혼할 때와 같은 생애 주기로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에 따라 이제 자살 사고의 변화가 크지 않나 이런 게 저희가 좀 발견이 돼서 이런 생애 주기적 이벤트에 따라 대처할 필요성이 있고 지금 반면에 한 70여 명에 해당되는 생존자 학생들은 정신과적 증상이 유가족에 비해서 높은 청년들이 많아서 좀 더 집중적인 정신과적인 증상 중심의 관리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그런 점들을 자료 조사를 통해서 확인해 봤습니다. 네. 아직 저희가 진행 중인 논의가 많아서 부족한 점이 많은데요. 현재까지 진행된 4.16 가족 그리고 관련자 분들에 관한 자해 자살에 따른 서비스 개입의 교훈에 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김현수 센터장님 강의 감사드립니다. 두 분 강사님께서 시간 잘 맞춰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순서는 토론 시간입니다. 재난과 자살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과 앞서 두 분 전문가께서 발표해 주신 내용을 토대로 심층적인 논의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토론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의료정책연구실의 최순미 부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최순미 부실장님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연구심의위원회 위원을 역임하셨고요. 트라우마와 관련된 연구의 교신 저자로 참여하는 등 연구활동을 활발히 하셨습니다. 그럼 최수미 부실장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최수미입니다. 저도 앞서 두 분의 발표를 통해서 많이 공부가 된 것 같습니다. 부족하지만 이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그 재난과 자살에 대한 제안 몇 가지를 드리고자 합니다. 네, 오늘 주제가 이제 재난 자살인데요. 재난이라는 거는 이제 잊을 수 없는 경험, 우리가 트라우마라고 불러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아주 그 귀중한 자료가 있는데요.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의 이제 자료에 따르면 자살 사망자는 사망 전에 여러 가지 스트레스 사건을 경험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평균 4.3개의 사건을 경험한다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트라우마라는 표현은 하지 않고 이제 스트레스 사건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의 종류는 다음과 같아요. 이제 정신 건강이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가족 관계, 경제, 직업, 성장 과정, 부부, 신체 건강, 대인 관계, 연애의 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정책적인 또 지역사회에서 준비를 해야 될까 하는 그런 시사점은 사실 많이 갖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문제가 결국 정신건강이라고 이렇게 포괄적으로 묶여 있고요. 사실 또 이렇게 이제 아주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가족 관계라든가 부부 또는 이제 경제나 직업 또 연애라고 한다면 그 안에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 하는 것들이 우리한테는 이제 어떤 대응을 요하는가 하는 정보가 충분히 나타나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정신건강 문제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이제 치료를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가 이런 생각도 이제 갖게 되는데요. 조금 더 깊이 있는 트라우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트라우마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이제 또 도구가 있습니다. 이제 생활사건 점검표라고 해서 사실 이것은 이제 결국은 임상적으로 PTSD를 진단하기 위해서 이제 잠재적으로 이런 어떤 상황인가를 평가하는 빠르게 스크리닝할 수 있는 이제 도구입니다. 이 생활사건 점검표 LC5에 따르면 총 16가지의 사건을 경험했는가를 점검을 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없다면 이제 또 기타 이렇게 해서 이제 17개이고요. 유형화해 둔 것은 16가지입니다. 그러면 이 유형을 보시면 어떠신가요? 그러니까 자연 재난부터 이제 화재 폭발, 교통사고, 뭔가 신체 폭력, 무기로 공격을 당하는 것, 성폭력, 이와 같은 이제 사건들은 그냥 그 사건 자체, 유형의 이름만 들어도 굉장히 심각했던 충격적인 경험이었겠구나라고 이제 인식을 할 수 있는 것인데요. 사실 트라우마라는 것은 얼마만큼 이 문제를 공감하는가가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인데요. 이게 트라우마냐 아니냐라고 이제 인정을 받는 것부터 이제 문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유형의 사건이냐, 그것이 얼마만큼 심각하냐라는 것들이 사실은 이제 그 개개인은 경험한 것들이 굉장히 힘든데, 뭔가 인정이라는 것, 내가 트라우마라고 인정받을 수 있느냐라는 이제 그 유형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제 이러한 유형들 또한 어쨌든 긴급하게 임상적으로 대응이 필요한 PTSD 진단을 위한 것이지 우리가 사회적 관점으로 지원을 하기 위한 트라우마의 유형을 모두 포괄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점도 한계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사회가 과연 그동안 무엇을 트라우마라고 불렀는가라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이것은 2021년도에 시행됐던 연구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제 지난 10년 동안에 무엇을 트라우마라고 불렀느냐를 한번 살펴본 것입니다. 이제 신문 기사에서 트라우마라고 언급한 모든 기사들을 이제 찾아봤을 때 사실 그 연도별 변화를 가져오지 못했는데요. 결국은 이제 세월호 참사가 있었을 때부터 급격하게 그 이제 언론에서 트라우마를 언급했던 건수가 급격히 증가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근데 첫 번째 2011년부터 2014년도에는 뭔가 이제 그때 살처분이 많이 이루어졌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트라우마라는 이름을 붙여서 보도를 했고요. 또 그때 영화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도가니라든가 이제 그런 학교 성폭력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면서 그것도 이제 많이 언급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정치적인 문제, 광우병 관련해서 정치, 외교, 안보 관련 트라우마 얘기가 나왔고요. 그다음 외환위기, 이제 경제적 문제죠. 그리고 요때 당시에는 이제 광주 트라우마 센터가 만들어졌고, 이제 국가 트라우마 센터가 본격적으로 만들어지기 전에 우리가 재난에 대한 심리 지원도 좀 이루어졌던 때로서 약간 트라우마에 대한 요구가 조금씩 생겨났던 그런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충격적이다 싶을 때 트라우마라는 말을 많이 붙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월호가 발생했던 이제 2014년 4월 16일을 기점으로 해서 그때는 이제 세월호 참사 트라우마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고 이제 국가 배상과 관련된 것이 있었는데요. 이제 여기서 또 이어지는 것은 경제 문제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트라우마라고 인식해 왔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 2017년부터 2020년까지에는 조금 더 여기에 이 트라우마의 개념에 대한 이해가 확장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관련된 이제 자연 재난, 이런 지진, 이런 포항의 지진 문제 이런 것들이 발생하면서 그것들도 이제 관심을 갖게 된 것이고요. 그 외에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사고들에 대한 것도 이제 트라우마라고 보기 시작했습니다. 범죄 문제들. 그다음에 조금 더 이제 이해 폭이 넓어져서 이 문제에 대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분들에 대한 이제 지원도 같이 논의되기 시작했고 경제가 계속 유지가 됩니다.
다음 마지막 시기에서 보면 이때는 이제 코로나가 발생된 초기 시점이죠. 그래서 코로나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라는 것, 그다음에 미투 운동도 지속이 됐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성폭력 트라우마 대응, 그다음에 부동산, 이게 경제 문제죠. 그다음에 이제 국가 주도의 트라우마 치유가 필요함이 이제 많이 강조가 되었습니다. 점점 더 이 기사들을 통해서 보면 트라우마에 대한 이제 생각, 관심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고요. 계속된 문제는 이제 경제였다라는 것도 이제 확인이 됐는데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장에서는 그 대상자의 문제가 무엇이든 간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은 같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근데 그 서비스를 받는 사람들이 어떤 문제를 안고 있느냐를 이해하는 것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매우 큰 차이를 보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 경제적인 변화에 대해서도 우리가 많이 인지를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이제 말씀도 드려봅니다. 트라우마의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제 미국 3사에서는 개인에게 신체적, 정서적으로 해롭거나 위협이 되는 단일한 사건뿐만이 아니라 여러 사건을 포함해서 이것이 결국 신체적, 사회적, 정서적, 영적 안녕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지속시키는 것이라면 이것을 트라우마라고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제 자연 또 인간에 의한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도 있고 개인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한 개인에 대해서 발생한 트라우마에 대해서 우리가 잘 관심을 갖지 못하는데요. 이제 개인을 포함한 집단, 또 대형 트라우마까지 이제 포함하는 것이고요. 또 미국 CDC는 아동기의 부정적인 경험들 또한 잠재적인 트라우마 사건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최근에는 이 트라우마에 대해서 좀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된다라는 논의가 여러 곳에서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정책적으로는 아직 구체화되지 못한 상황이고 국가 대책에서도 트라우마라는 표현들이 잘 등장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국가 대책으로 들어가려고 한다면 그런 이제 얼마만큼 재원을 쏟아붓고 그 다음에 그에 따라서 얼만큼 잘 그 재원이 잘 돌아갔고 효과를 거두었느냐를 평가해야 되기 때문에 매우 뚜렷한 사업과 결과물이 있어야 된다라는 이제 부담이 있습니다. 그런 이제 문제가 사실 이것이 정책적으로 들어서는데 장애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사실 이것의 대책은 매우 포괄적이고 모호할지도 모릅니다. 트라우마 공감 케어라는 것은 이제 미국 3사에서 얘기하듯이 이제 6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일단은 트라우마를 경험한 당사자들이 안전한 상황이어야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것을 해결하는 조직 안에서 모든 운영과 결정이 신뢰와 투명성을 가지고 이루어져야 하고요. 주변에 그 피해를 입은 당사자의 주변인은 그 피해를 입은 사람의 지지를 하고 이제 지원을 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협업과 상호 관계입니다. 모든 이제 구성원들이 협업하고 상호 관계를 이루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누군가 그 최고 권력자가 이제 리더십을 통해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구성원이 자신의 의견을 내고 결정할 수 있는 환경이어야 하고, 그다음 그런 사건과 문제, 피해가 좀 해석될 수 있는 맥락적 상황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문화적, 역사적 이런 젠더 이슈들이 같이 이해되고 이와 섞여서 지금 처리하려는 트라우마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들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라우마 공간 케어의 방향을 이렇게 이해하고 이것을 구체화하는 것은 아마도 그 해결하기 위한 조직과 지역, 국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트라우마 공간 케어를 하기 위해서는 사실 제가 커다란의 색깔을 칠해놨는데요. 정말 커다란 과제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단기간에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국가가 이 트라우마 치유에 관심을 갖고 어떻게 예방하고 치료하고 회복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 방향 수립이 좀 나와야 합니다. 그러면 지금 사실 정신건강복지 기본 계획이 준비되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우리가 트라우마를 좀 대응하자라는 논의가 많이 있지만 어떻게 평가할 거냐에 이제 걸림돌이 되어서 아주 이렇게 빠르게 논의가 확산되지는 못했던 측면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국가나 지역 공공기관에서 트라우마 공간 케어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요. 셋째가 가장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지역 사회에 이런 지원 체계가 마련이 되어야 하는데 이것은 참 보고서에 쓰기 쉬운 표현입니다만 현장에서는 너무나 많은 정신건강과 관련된 문제들이 쏟아지기 때문에 이것을 과연 누가 담당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큰 논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트라우마라는 것이 이렇게 우리가 해결해야 될 과제라는 점은 이제 말씀드립니다. 그다음 이제 재난이라고 하니까 재난은 그 사회적으로 벌어지는 어떤 그런 사건, 사고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 가지 자연과 관련된 문제들도 많습니다. 행안부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이미 자연재난의 폭염이 들어가 있고요. 사회재난은 감염병 등 여러 가지 사고와 함께 미세먼지도 이제 사회재난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폭염과 같은 건 이제 폭염은 매년 오는 그냥 여름이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행안부나 관련 부처에서는 이제 여름 동안에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서 국가가 보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매우 예민하게 이제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미세먼지, 폭염 이와 같은 문제를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결국 기후 위기와 관련된 정신건강 문제를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제 기후 위기라고 한다면 이것이 결국 재난재해를 더 빠르게, 더 강력하게 이제 만들어줄 것인데요. 이 태풍과 홍수 이런 강력한 기상재해로 인해서 우리가 결국 다치고 사망할 수 있지만 PTSD 위험이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폭염과 같은 경우에도 결국은 기저정신질환자들이 증상이 더 악화되고 지금 이제 연구 중인데 여름철, 겨울철이나 다른 이제 봄철에 비해서 여름철에 정신질환자들의 의료 이용이 매우 높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인들도 여름철에 폭행력 및 공격 행동이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장기적으로 벌어지는 침식 문제, 생물 다양성 감소를 통해서 결국 비자발적인 이주가 발생할 시에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신건강 문제들도 함께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후 위기가 심각하게 이제 논의가 되고 있는 만큼 이것을 많이 어웨어니스 인식함으로써 이 기후 불안이라는 또 다른 정신건강 문제도 함께 최근에 야기되고 있어서 이 부분도 같이 국가 차원에서 검토가 필요하고 실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재난재해 발생하면 결국 국가 안에서 벌어지는 이주 문제, 이제 다른 국가로 가는 이주가 아닌 국가 안에서 산불이나 홍수 이런 재난재해를 경험했을 때 장단기적으로 이주를 해야 되는 문제들도 결국 정신건강, 자살과 관련이 될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이제 기후위기와 정신건강 문제가 사실 최근에 계속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IPCC라는 것은 기후 위기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이제 얘기를 해주는 이제 보고서를 계속 발표해내고 있고요. 거의 바이블처럼 활용되는 에비던스입니다. 근데 이제 건강 측면에서는 기후 위기로 인해서 정신 건강이 악화될 수 있음이 지금 최근에 계속 강조가 되고 있고 방금 말씀드린 이제 기후 불안 이런 것들은 청년들 사이에서 사실 기후 대응을 하면서 같이 이제 정신 건강 문제가 계속 악화가 되고 있고 이런 보고가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우리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러 전문가, 관계자들께서 이해하고 계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도 계속 이 정신건강을 대응하고자 국가의 법정 대책 속에서 어떤 것들이 결국 정신건강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기후 문제이냐를 계속 관심을 가지면서 강화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가 과연 정신건강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셨겠지만 사실 이 많은 건강 영향 중에 상당히 많은 영역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기온의 변화에 따라서 정신건강 문제가 악화될 수 있음을 말씀드렸고 대기오염 또한 역시 호흡기 알레르기 질환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결국 흡입한 미세먼지는 전신에 다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정신건강 또 자살 문제에 많은 위험을 야기함이 이제 보고가 된 바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상재해 문제는 앞서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기후 재난 속에 향후 정신건강 대응이 보다 더 강화돼야 되는 그런 상황임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서 저희 제안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수미 부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 토론자로 주지영 서울시 자살예방센터 상임팀장님께서 말씀 나눠주시겠는데요. 주지영 상임팀장님은 지역사회에서 자살 예방을 위한 다양한 활동과 교육을 이어오셨고, 근무하시는 동안 서울시장상과 고용노동부 장관상 등을 수상하며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예, 주지영 부센터장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서울시 자살예방센터의 주지영이라고 합니다. 평소 자살 예방 분야에서 다양한 시민들, 그다음에 또 사회적인 그 예방 활동들을 함께 지원하고 있는 분야에서 사실 재난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제가 높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또 의미 있는 자리에 초대해 주신 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서울시 자살예방센터는 1577-0199라고 하는 그런 한라인 전화를 통해서 이태원 참사라든가 코로나 시기, 심리 재난 전화들을 운영하면서 정말 많은 시민들로부터 들었던 초기 질문들이 있습니다.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 발생한 중대한 재난에 과연 끝이 있을까라는 질문들인데요. 오늘 세미나에서 재난의 끝에 어떤 결과를 우리가 남길 수 있는가, 그 결과 중에 자살은 어떤 과정으로 이해해보는 시간이 우리에겐 주어진 것 같아 그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오늘 발표를 함께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는 재난 위기의 순간에서 이제 정신건강복지센터라든가 수많은 지역사회 공공기관들은 이 재난 위기에서 안녕감을 연결하기 위한 수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초기에 사실 정말 아까 교수님께서도 말씀 주셨듯이 이런 허니문 기간 동안에 집중적으로 조금 더 이 급성기 시기를 잘 다루는 것들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많은 이제 전문 요원들이 심리적 응급 개입을 통해서 훈련을 받거나 투입되는 부분들을 이제 전방위적으로 좀 확산되는 계기도 있었고요. 또 고립 취약계층이라고 해서 뭐 유족을 비롯해서 취약한 연령층, 생애주기, 그다음에 구조자 여러 가지 측면에서의 또 계획들을 수립하고 돕는 역할들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한라인들을 적극적으로 좀 활용하기 시작하면서 어쨌든 도움을 요청하고 도움에 대해서 안내받을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채널 확보, 뭐 이런 등등한 이야기를 초기에 정말 많이 과거보다는 증가되어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러나 이제 두 분의 발표를 이제 함께 들으면서 공통적으로 궁금한 또 앞으로 우리가 조금 모색해야 될 내용들은요. 아마도 실상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재난 대응에서 물리적으로나 상황적 복구는 가시적이고 또 우리가 전투적으로 정말 복구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이 정신적, 심리적 회복이 과연 그 복구와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떠한 지원들이 실질적으로 좀 필요한가를 우리가 좀 다시 한번 물을 수밖에 없는 것이 또 자살 예방의 측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하나 들고요. 또 하나는 과연 재난 이후에 자살 위험군을 효과적으로 발견하고 지원한다는 것, 특히 잘 드러나지 않고
숨기우는 위험 요인들을 우리가 상당히 많이 알고 있으면서도 그 협조성을 사실 끌어낸다는 일들이 정말 많은 도전이 되기도 하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기본적인 자살 고위험군을 대응하는 지역사회에서 훨씬 더 민감성을 가지고 좀 더 우리가 좀 장착되어야 할 인식들은 무엇이 있는가? 그리고 또 하나는 공급자에 의해서 서비스가 주어진다고 해서 피해자, 피해 가족, 시민의 회복 탄력성이 저절로 나아지는 것은 아닐 텐데 그런 일상의 회복을 경험하도록 지원하고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에 대한 또 좋은 인사이트들을 좀 함께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세 가지 질문을 가지고 이제 제가 토론을 짧게나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 보호 요인들이 정말 많이 등장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냥 자살의 위험성을 좀 떠나서 재난과 자살 위험성의 연관성에도 불구하고 자살하지 않는 또 수많은 이유들이 저희가 다양한 연구 논문이나 여러 가지 상황에서도 보여지는데요. 그야말로 즉각적인 뭐 생존 본능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 에밀 듀르켐의 이야기에서 저희가 인용됐듯이 이 단기적인 어떤 효과를 나타내는 보호 요인도 분명히 있겠습니다만 무엇보다 공유된 슬픔, 그다음에 또 심리 응급 지원, 또 집단 위로라고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이제 이런 고립감을 해소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여러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러한 그 소속감이라고 할까 또는 심리 지원이라고 할까 또 급성기의 생활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을 받으신 많은 분들이 이 사건의 외부화라고 해서 이 문제와 자기 자신을 좀 구분하기 시작하시면서 좀 내면적으로 압도하는 여러 가지 위기 상황들을 그나마 좀 버텨내시는 어떤 효과들도 나름대로 말씀을 주시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가장 앞에서 이야기했던 위험성의 연관성에도 불구하고 자살하지 않는 수많은 이유들에 있어서 보호 요인을 좀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면 결국에는 이제 사회적 연결망, 유대감이라는 어떠한 그 공동체성 안에서의 어떤 관계, 그리고 내가 나를 돕기도 하지만 또 함께 돕기 시작하면서 생길 수 있는 역할이나 소속감, 또는 경제적인 말씀도 주셨지만 또 이 재난 이후에 주거지를 옮겨 다녀야 하고 생활 터전에 대한 수많은 어떤 그런 이동성 또 다시 적응해야 되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어서 외부의 지지적 자원들은 사실은 강력한 보호 요인이 되기도 하는 내용들로 이제 함께 이해를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단기적인 효과로서의 이 강력한 연결성들은 정말 재난 가운데 있으신 많은 시민들 또는 취약하신 분들에게는 강력한 보호 요인이 되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사실은 이 인프라가 끊기고 또 단기적인 지원들이 이제 마무리가 되고 종결이 된 이후에 중장기 효과라고 하는 부분들이 필요는 하지만 정말로 구체적으로 무엇이 필요한가 또는 그것이 효과가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사실은 오늘 이 토론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내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임상적으로 단기적인 개입을 하고 또 모니터링을 하고 또 서비스를 지원하는 그런 영역 속에 있지만 저를 포함해서 그야말로 재난 가운데 고통받는 그런 유가족과 또 많은 시민들이 사실은 이 무망감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깊이 있게 이해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잠깐 좀 같이 고민을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쇼크 톡트린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캐나다 출신의 저널리스트인 나오미 클라인이 만든 개념입니다. 큰 재난이나 위기를 맞아서 우왕좌왕하는 국민들에게 자본주의 정치적 기회로 여기는 현상이 사회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의 어떤 개념이라기로 소개를 드릴 수 있는데요. 재난을 권력에 의해서 관리하려는 순환 구조가 사실은 나타나기 시작하면 그야말로 구조에 대한 국가 책임이 자꾸 회피가 되거나 통제 강화로서 미치는 영향이 생길 수밖에 없고 우리는 이미 과거의 재난을 감당하는 과정에서 심리적, 정신적 어려움을 겪기 이면에 이 환경으로서의 어떤 어려움들을 이미 겪어온 바가 있습니다. 참사 이후에 초기 구조가 실패하고 정부 대응이 미흡했고
또 진상 규명이 계속 지연되고 있고 개인 희생과 유족 문제로 초점화가 되면서 사실 국가 책임 회피가 사실 강화되었고 그로 인해서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피로감, 무력감 등이 사실은 지켜보는 시민들을 포함해서 정말 많은 트라우마를 우리가 겪어온 바가 있습니다. 특히 세월호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도 수많은 갈등과 지연이 번복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재난 이후에 이런 정치적 타협의 소재로 활용되어 왔던 그런 피로도와 그런 어려움들은 사실은 충격적인 사건 이면에 사실 감당해야 될 무력감의 확산으로 또 귀결된 바도 있습니다. 사실 좀 더 공정하고 좀 더 나은 세상을 바라기 위해서 많은 시민들이 지켜봤던 수많은 재난 가운데 오히려 또 특히 이태원 같은 경우는 공정한 세상에 대한 신념이 너무 과도한 나머지 재난을 당할 위험이 개인에게 있다는 인식이 저변에서 퍼지기 시작하면서 개인이 어떤 도움을 요청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연결을 받는 것에 훨씬 더 많은 고립감을 사실 이미 형성했던 시민들의 목소리도 저희가 그 24시간 콜센터에서 들어온 바가 있습니다. 이처럼 재난 대응에서 자살 문제가 개인의 어려움으로 그치지 않기 위해서 사실 우리가 정신건강적인 측면과 개인의 맞춤형 서비스도 아주 중요해 보입니다만 이것을 함께 동행하고자 하는 이제 사회적 문제에서 이 재난을 그야말로 권력 강화를 위해서 관리되어지는 수단으로 이해를 하는 분위기를 얼마나 각성하고 안전 담론으로 확신할 수 있는 분위기까지를 함께 고민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단순한 자살 예방을 그야말로 개인의 문제에서 사회적 문제로 끌어내는데 다시 한 번 더 저희가 좀 논의가 필요한 상황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자살 지연 효과가 갖는 어떤 이 시기에 급성기 시기에 우리가 빨리 긴급하게 도와야 하는 그 허니문을 잘 이용함과 동시에 이 효과가 사실은 약효가 떨어져서 다양한 이제 중장기 위험들 또 장기화된 자살 위험 요인들을 이 현장의 여러 임상가들은 훨씬 더 사회적인 구조 안에서 바라볼 수 있는 인식들도 함께 필요해 보이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생존자 죄책감이라든가 또는 우울 불안, PTSD에 대한 부분들도 물론 중요하겠습니다만 오히려 초기에 겪었던 어쨌든 여러 가지 독트린 효과를 가지고서 이 세상이 무너지고 더 이상 국가와 정부가 나와 내 가족을 사실 지켜주지 못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 불신이 사실 점점 살아나면서 나아지는 상황도 보겠으나 이런 나아지고 또 다시 실망하고 이런 번복되는 상황들을 바라볼 때 중장년 남성이 이렇게 고백했던 여러 가지 무만감은 사실은 말하지 못하는 수많은 또 재난의 자살 고위험군들이 안고 있는 그러한 어려움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이제 같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사회적 요인으로서는 어떤 사회적 낙인을 좀 더 나아가서 이 책임 규명이 지연되는 장기화된 갈등이 사실은 공동체의 신뢰가 악화가 되고 이 장기간 애도에 대해서 또다시 목소리를 내기가 상당히 참아지는 이런 부분들이 다시 한번 자살에 대한 리스크 요인으로서 또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국가의 초기 구조 실패, 어찌됐든 이 재난 이후로 다시 돌아갈 수 없다라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뭔가 해볼 수 있었는데 하지 못했던 배신 트라우마라든가 또 불투명한 대응과 여전히 불투명한 소통 가운데 유가족을 비롯해서 시민사회가 바라보고 있는 것에 대한 양가성이 사실은 이 제도와 정책 요인으로서도 아직도 작동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경제적인 요인은 단순히 이제 결핍과 취약한 어떤 상태를 떠나서 남은 생을 적응해 나가는 과정에서의 어떤 역량, 또 불안정성, 또 이런 불안정성을 언제까지 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 스트레스와 굉장히 어떤 삶의 여러 가지가 맞닿아 있을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 자살에 대한 위험 요인들 중에서 특히 재난에 대한 위험 요인들에 조금 더 그런 민감성을 가지고 우리가 좀 더 들여다봐야 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뭐 숱한 재난과 또 여러
압제해 주시는 상황에서의 어떤 사례들이 물론 나왔습니다만 세월호 참사에 조금 더 집중을 해서 자살 예방 모형에 미치는 영향은 분명히 선도적으로 앞서가는 과정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가 구조의 실패, 책임 회피, 또 사회적인 배신의 경험이 어떤 개인의 주장이 아니라 그것을 주관적으로 경험했고 또 주관적 경험으로 인해서 여지까지 애도다운 애도를 하지 못하는 아직도 드러나지 못하는 수많은 그런 고위험 또 위험 요인들이 이 시민들뿐만이 아니라 지역사회 시민들이나 그다음에 유가족, 구조자 모든 다에게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위기 대응이라고 하는 것은 좀 더 단기 개입해서 장기적인 심리 사회적 관리 체계가 정말로 중요해 보인다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듭니다. 특히 일반 자살에서는 어떤 정신건강 문제에서 삶을 지원하는 측면들로 저희가 지역사회에서 상당히 많이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만 훨씬 다차원적인 구조가 확장될 필요가 분명히 있는데 특히 지속적인 발견이나 데이터 기반들이 정말로 모아질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에 다시 한번 공감을 하고요. 무엇보다 자살에 대한 위험군을 사실은 고위험, 중위험, 저위험을 즉각적으로 나누는 건 쉽지 않겠습니다만 리스크 팩터에 대한 부분들을 지역사회 안에서 좀 더 공유하되 특히 시민사회가 모두 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대상으로라기보다는 초기에 수많은 종교단체라든가 시민사회가 함께 협력하면서 함께 안전망에 대한 역할을 해주신 것처럼 그분들이 모니터링 자원으로 함께 참여하시되 또 본인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애도하지 못하는 그러한 어려움들이 다시 한번 다루어질 수 있는 그런 중장기 계획들이 같이 나올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같이 해봅니다. 또는 정신의료에서 사회복지, 교육, 시민사회가 연결되는 다학제 모델은 다시 한번 더 강조해도 좀 아쉬울 수가 없는 내용인데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아까 전에 최소연 선생님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너무나 복합적인 어려움을 가지고 4.3개 이상의 어려움으로 자살을 시도하시는 많은 분들이 결국에 다른 말로 얘기하면 도움이 필요한 부분들도 너무나 다층적인 4.3개 이상의 도움들이 사실 충분히 지원될 필요가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정신건강치료뿐만이 아니라 사회경제 또는 사회회복, 무엇보다 동료 지원 관계에서의 보건 사업들은 사실 어떤 사람이 회복에 대해서 책임자이고 또 어떤 사람이 받는 사람의 입장이 아니라 그런 경험의 전문가들이 다시 한번 좀 활성화가 되어지고 지원 방안들이 다시 한번 더 강조가 되어지는 부분들이 너무나 중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너무나 중장기라고 하는 부분들이 준비되어진 서비스에 의해서도 중요한 결정 요인이겠습니다만 압도하고 있는 사회 구조로부터 받았던 여러 가지 상처, 그로 인해서 애도를 기억하고 기억 운동을 끊임없이 벌이는 여러 가지의 그 노력이 다시 한번 그 받았던 어려움들을 재건하는 어떤 과정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으로 결국에 이 내용은 자살 예방과 무관하지 않다라는 말씀으로 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주지영 상임팀장님,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많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앞서 두 분 연자께서 재난과 자살에 대한 발표를 해주셨고, 토론자 두 분께서도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주셨습니다. 지금부터 전체 토론 시간과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룬 내용을 바탕으로 재난 이후 자살 위험을 이해하고 대응하기 위한 과제에 대해 더 폭넓게 논의할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청중 여러분께서도 궁금하신 부분 또 제안해 주실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채팅창에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20분 정도 시간, 이제 남은 시간 동안 채팅창에 이미 질문이 들어온 내용으로 진행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선재 교수님 발표 이후에 질문 주셨는데요. 재난 후 장기적으로 자살 위험을 줄이기 위해 현재 한국에서 가장 시급하게 보강해야 할 정책이나 서비스는 무엇일까요? 하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사실은 굉장히 복합적인 문제라서 사실 자살이 뭐 원인 1번, 2번의 문제다 이렇게 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아서 뭐 한두 개로 꼽기는 정말로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다 인제 보강이 돼야 되는 문제들인데 저는 사실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첫 번째는 이게 마음 건강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살아야 되는 문제이고 그러한 실제로 재난을 할 때 정말 잘 대상자가 잘 먹고 잘 자고 그다음에 잘 거주할 수 있도록 그러한 생활의 기반을 유지하게 해 주는 부분들이 같이 제공이 되어야 된다고 정말 생각을 해서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제 두 번째 저는 제가 역학자이기 때문에 아까 또 데이터 얘기도 드렸는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제가 이제 발표 자료를 정리를 하면서 보니까 정말로 그 다른 나라에서 뭐 8 년, 10년 이렇게 추적 관찰한 것처럼의 데이터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러한 일들이 생겼을 때 어떻게 보면은 쭉 추적 관찰을 해서 우리의 변곡점은 어딘가 그러니까 지금 계속 U자 쉐입으로 나오고 있거든. J자 쉐입이나 U자 쉐입으로 이렇게 자살이 떨어지다가 다시 증가하고 그럼 증가는 어디서 포인트에서 지금 증가하는 거고 인제 그거를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 모니터링을 하고 있지 않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시스템이 돼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두 부분은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거고 나머지는 사실은 너무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이 너무 잘하고 계시는 부분들이어서 또 저보다 좋은 의견 더 많이 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으로 제가 그냥 넘어가면 그 청소년들에 대해서 허니문 피리어드에 어떻게 케어를 하는지 인제 아마 그 얘기가 나왔고 사실은 이 허니문 피리어드에 케어를 하는 나라가 일본이나 미국 같은 사실 좀 선진국들이고 어떻게 보면 재난에 대한 정신 건강을 논하는 것도 이렇게 인프라가 있는 그런 나라들이 주된 것 같아요. 사실은 그런 재난의 책임이나 이런 것들을 국가 책임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사실은 그런 게 있어서 근데 이제 그런 나라들에서는 주로는 아마 그 시기에 한라인을 개설을 하는 것 같고요. 또한 이제 저는 아까 우리 토론자분 말씀 주신 거에 굉장히 공감을 하는 게 특히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재난에 대한 자살이 아니라 그냥 자살 사건이 발생을 했을 경우에도 충분히 그 지역 사회나 아니면 그 학습 공동체 그러니까 그 학교 아이들에게 애도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이러한 일이 있었고 우리가 그 일을 마주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그러니까 쉬쉬하지 않고 그러니까 뭐 "세월호가 터졌어요."라고 했을 때 세월호 그 교실을 막 뭐 없애고 안 보여주고 뭐 이러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 일이 있다라고 하는 거를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큐트한 시기에 그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기억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정확하게 언급해 줄 수 있도록 이제 그러한 접근이 저는 중요하지 않나. 이거를 왜냐하면 제가 정말 오늘 발표에서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좋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는 때가 있어요. 하지만 분명히 반드시 다시 그 뒤에서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러면은 그 뒤에 지연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을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느냐라는 거는 그 앞에 단인데 그 앞단에서 우리가 그러니깐 인제 좀 강조를 해 드리고 싶은 거는 정신 건강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괜찮지만 나중에라도 발생할 때 필요하면 찾아와라. 이러한 도움을 줄 수 있는 네트워크를 충분히 설명하고 제공을 하는 게 사실은 아이들은 그때는 어떠한 뭐 감정적 반응이 없다고 하더라도 미리 그러한 정보들을 미리 제공을 하는 게 그러니까 느슨하게 처음엔 느슨하게 나중에는 촘촘하게 그래서 장기전으로 됐을 때는 촘촘하게 이제 모니터링을 하는 사실은 '그러한 상황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인제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미국이나 아니면은 일본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일본에서는 그러한 마음 건강 인제 우리가 하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했다고 인제 얘기가 되어 있어서 아마 그렇게 지금 뭐 얘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중간고사, 기말고사 에 있어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일단 한 라인을 개설하는 거 그러니까 도움을 줄 수 있는 거를 안내하고 그다음에 아이들에게 그것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거 인제 그게 중요하지 않나 싶고요. 예. 그래서 아마 이재진 선생님이 말씀 주신 그 부분도 제가 해 드리고 싶은 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 아마 "시간이 좀 지나야 괜찮아질 거다."라고 하는데 그건 그냥 보여지는 현상일 뿐이고 그 뒤에 있는 장기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건 앞단에 있거든요. 근데 그 앞단에서는 우리가 "아 이러이러한 도움을 제공할 수 있어요."까지만 그냥 하는 거야. 너무 강압적으로 막 스크리닝을 그때 막 한다거나 아니면은 "지금 마음 건강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냥 그런 정보를 그러니까 "너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이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정도만 오리엔테이션을 좀 느슨하게 주는 게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인제 생각을 합니다. 어 엘리 선생님은
일단은 저희가 이제 이러한 분석을 할 때는 ITS라는 기술로 분석을 합니다. 기본적인 리그레션이 아니고요. 그 리그레션에서는 어떠한 뭐 변수 많이 넣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시계열 분석을 통해서 아리마라고 하는 그런 인제 그 변동성 보정 인제 이런 좀 그 기법을 써서요. 사실은 가장 시간과 함께 증가할 수밖에 없는 게 이제 그 계절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계절 변수를 보정을 하는 거 이제 이런 것들은 원래 그 자살 자체가 4-5 월에 제일 높고 그다음에 11월, 12 월에 제일 낮습니다. 근데 인제 그러한 변동을 사실은 좀 보정을 해 줘야지 제대로 된 트렌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 하고요. 재난 자체는 이미 많은 페이퍼들에서 이러한 그 자연재해 그리고 man-made disaster 이제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 가지고서는 많이 보려고 했고 실질적으로 그러한 PTSD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하는 게 man-made disaster가 더 높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면은 귀인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 때문에 그랬는데 이게 제대로 안 됐어." 이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인제 그런 관련성이 더 많이 보이는 것은 실제적으로 많이 밝혀져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제가 네. 대답을 하면 될까요? 네네, 교수님. 질문 뭐 이어서 계속 답변 잘 설명해 주셔서 도움이 되셨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김현수 네. 센터장님 네. 강의 이후에 질문 들어온 거 있습니다. 네. 재난 이후에 만성적 스트레스나 자살을 포함한 그런 아주 심각한 행동을 예측하는 현재의 변수들이 제가 보거나 사회정신의학자들이 볼 때는 이제 우울, 불안, 자살 사고 이런 요인들로만 되어 있는데 여기 다른 어떤 선생님의 질문처럼 사실 진상 규명이 되었다든지 책임자 처벌이 되었다든지 같은 사회 정의 요인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 이런 것도 이제 추적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울 불안만이 자살의 요인이 되진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나치게 정신 증상적 조사만 하고 있다. 이게 이제 제가 보는 매우 협소한 사회정신의학적 관점, 증상 중심의 그런 관점을 벗어나지 못하는 게 안타깝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피해를 보상해야 될 국민의 범위를 현재까지 한국 정부는 너무 협소하게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협소하게 보는 거에 관해서 굉장히 자신이 입증하게 만들어요. 제가 지금 천안에서 오신 어떤 환자분이 당시 이태원을 어, 경유했는데 어쨌든 이분이 그 이태원 참사에 대한 목격과 함께 생존자이면서 어, 자신의 친구의 친구가 사망하는 경험을 했는데 이분은 자기가 피해자로 전혀 다뤄지지 않는다. 하지만 이분은 그것 때문에 죄책감도 느끼고 그것 때문에 잠도 못 자고 해서 지금까지 우울한 기분을 계속 느끼고 있는데 저는 훨씬 더 광범위한 사람들에 관한 레지스트리를 국가가 가져가고 오히려 국가가 포함시키는 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든 피해자의 수를 줄이기 위한 그런 정책을 펼치니까 국가가 사실 신뢰를 못 얻는 거지. 그래서 말씀드린 더 광범위한 사람들에 관한 등록을 받고 국가가 지원을 하겠다는 입장에 서는 게 이제 재난 이후에 이제 사람들의 안전을 또 신뢰를 회복하는 그런 길이고 충분히 이제 오늘 다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4.16 참사와 관련해서 자원봉사자 중에 자살하신 분도 계시고요. 네. 또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도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소방관과 친구의 친구를 제외하고도 또 자살하신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은 이제 다 이제 물론 인과적 관계를 증명하는 게 쉽지 않은 정신과적 특별한 특징이 있다 하더라도 이런 분들이 기존의 국가 서비스에서 다 제외됐던 사람들이다. 이 가족이 그러니까 사실 이제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래서 이런 간접 외상의 범위를 훨씬 더 확대된 정책으로 가져가야 되고 이미 이 DSM-5 수준에서의 트라우마는 목격, 증언 다 포함되거든요.
또 간접 노출, 영상으로 이태원 참사를 시각적으로 시청한 사람들도 트라우마를 입을 수 있다라는 그런 논문도 현재 발표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간접 외상까지 넓히는 것에 대해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의지를 갖고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만성적 스트레스가 될 수 있다는 거에 관해서, 그래서 정선재 교수님 저 얘기처럼 U자형으로 특정한 시기에 다시 이 자살이 또 증가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국가가 개방적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이미 10년 지났는데 이제 와서 자살하는 걸 어떻게 세월호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냐라는 이런 얘기를 하는 공무원은 없어져야 된다는 소리예요. 이게 얼마나 무식한 얘기냐. 음, 세월이 갈수록 어떤 트라우마나 어떤 스트레스는 더 강하게 다가올 수 있다. 음, 그리고 이제 피해자의 범위를 축소하려는 이런 양상을 국가가 벗어나기를 바라고, 어쨌든 지금 이 고위험군 만성 스트레스에 계신 그 아버님 또는 남성층에 관련된 서비스도 뭔가 조금 더 혁신적인 서비스가 되기를 원하는데, 지금 이게 이태원 참사도 그래요. 젊은이들이 죽은 참사에서의 가족의 스트레스는 평생 지속되기 때문에, 그 평생 지속될 때마다 기념일 반응도 있고 기념일 반응이 여러 가지로 오거든요. 관련된 날 죽은 날짜에도 오고, 또 자식이 결혼할 때도 오고, 본인의 환갑잔치인데 아이가 없어서 내가 환갑잔치 할 필요 없다, 뭐 이렇게도 또 오거든요. 지금 세월호 부모님들이 환갑을 많이 앞두고 있어요. 네. 그런데 그때 아이가 있었으면은 뭘 했을 텐데 아이가 없기 때문에 환갑잔치 할 필요 없다. 이것도 이제 그런 트라우마 반응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것에 관해서까지 세심하게 고려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로 여러 질문에 관한 제 답은 말씀드리고, 최수미 선생님 질문도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수미 연구원님께 질문 2가지 들어왔는데요. 네, 네, 읽어봤습니다. 네, 답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김현수 선생님 말씀해 주신 거에 조금 더 덧붙이고 싶은 것도 있는데요. 그 9.11 그 테러 이후에 제가 그 사건 발생 20년쯤 지난 때에 한번 뉴욕에 방문을 해서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20년 이후까지도 그 신규 피해자들의 신규 등록이 계속 지속이 되거든요. 그만큼 이게 얼만큼 오래 지속될 수 있느냐라는 점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가 그냥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어느 피해까지, 어떤 유형의 피해까지를 커버하느냐도 좀 달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세월호 참사의 경우에는 그때 저희도 조사한 바에 따르면 뭔가 이제 치과적 문제, 그러니까 잇몸이 다 내려앉는 거나 또는 여러 가지 그 좀 뭔가 투쟁의 과정에서 근골격계 질환도 많이 발생했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우리한테는 필요했었고 9.11 사건에서는 필요가 없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논쟁과 억울함, 뭐 이런 것들이 거기에서는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또 다른 건강 영향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또 확인할 수도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저에게 주신 질문은 이제 첫 번째 질문은 기후변화가 멘탈 디스트레스에 좋은 것 아니냐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논문을 지금 열어볼 수는 없었고요. 그런데 크게 2가지로 물론 다양한 결과를 제시를 하고는 있는데 크게 2가지로 나뉩니다. 그러니까 기후변화에 대해 위협을 느끼고 이제 기후 불안이라는 감정을 느낄 때 결국 이것이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다라는 2가지로 갈리는데요. 이제 좋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 불안이라는 감정을 느끼면 우리가 대처를 하기 때문에 이제 기후 대응을 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라는 것이고, 이제 나쁜 거는 진짜 기후 불안을 너무 잘 다루어지지 않으면
결국 그게 정말 이제 병적으로 가는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기후 대응은 하는 것은커녕 병적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사실 보건복지 측면에서 기후 대응을 고민하는 분이 거의 많지 않기 때문에 환경의 측면에서 연구가 많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후 불안을 느끼면 이 기후 감정이 이렇게 올라가면 되게 좋아라는 연구가 다수 보고가 됐습니다. 그런데 일부 연구는 정신건강에 문제가 될 수 있음이 이제 제기가 되고 있고, 저도 관련된 연구를 지금 논문도 게재를 하고 또 지금 2차년도, 지금 세 번째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기후변화를 불안하게 느낄수록 정신건강이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특히 청년 세대에 문제가 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어서 그에 대응하자라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복지부와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은 트라우마에 제가 21년도 보고서를 찾으니까 21년도에 우리나라의 트라우마 경험률을 조사했던 연구가 21년도예요. 그러면 트라우마를 조사하려면 뭐가 트라우마냐라는 그 유형이 정해져야 했는데 그 논의하다가 제가 트라우마를 입을 뻔했어요. 너무 갈등이 이제 심하더라고요. 이제 여기까지야, 아니야 여기까지야 이런 논의가 되게 갈등이 심했고 이제 항의도 받았고 그랬었는데요. 뭐가 트라우마냐라고 제가 답을 드릴 수는 없겠죠. 그런데 이제 그동안에 발표된 연구에서 트라우마라는 범주에서 다루어진 이제 연구를 보고 거기까지 유형화해서 이제 조사를 했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앨리시5 16개 유형에 더해서 선행 연구에서는 이제 몇 가지 더 보고가 된 게 있습니다. 이제 하나는 학교, 직장, 가족 내 괴롭힘과 따돌림이 들어가야 한다. 또는 본인과 가족의 이혼 또는 별거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아동기에 그 정신 질환자와 동거한 자살 기도한 자와 동거를 한 경우나 중독자와 동거한 경우, 그 다음에 경제적 파탄, 마지막으로는 이 당시에는 이제 코로나19가 굉장히 이제 좀 문제가 됐던 때라 코로나19 확진을 집어넣자라는 연구가 이제 조금씩 있었던 때여서 시기적으로 이제 그렇게까지 넣어서 트라우마를 이제 평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그 좋은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앨리시5도 그렇고, 근데 이제 조금 더 우리가 보건복지 관점에서 넓게 트라우마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문제를 좀 정의를 내려보자 하고 이제 제안을 드리는 취지에서 이제 그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지금 시간이 3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마지막 질문으로 여기 중요한 거 한 가지 또 추모공원에 관해서 써주신 분이 있는데요. 미국만 해도 도시 한복판에 있는데 우리나라는 추모관이 주변에 있다고 적어주셔서 예, 모든 분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도시 가운데 장소에 꼭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주지영 상임팀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재난 대응 과정에서 제도적 불신을 줄이고 심리적 회복을 촉진하려면 어떤 구체적 조치가 가장 효과적일까요?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불신을 이루는 몇 가지 요소가 있잖아요. 그 불공정했고, 은폐시키려고 했고, 책임을 회피하려고 했다라는 여러 가지의 단서들이 결국에는 사회적 불신을 만들어냈고, 그 불신이 나를 보호하지 못했다라는 것에 대한 경험으로 쌓이기 때문에 이 불신을 사실은 이제 조금씩 누그러뜨리고 거기에서 내가 나를 보호받는 그러한 경험을 하도록 만든다라고 하는 건 그야말로 이제 투명한 소통에 대한 여러 가지 방식이 재건되는 것이 또 하나가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유족들이 요구하지만 100%그 모든 것들을 정답을 요구하기보다는 좀 굉장히 즉각적이고 좀 정직하고 또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회복이 되어지는 과정에서는 욕구를 가지신 분들의 참여 정도가 얼마나 반영되는가도 상당히 그 투명한 소통에서도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진상이든 또 회복하고자 하는 욕구든
그것을 반영하는 과정에서 소비자 입장, 그다음에 이용자 입장에서의 어떤 과정들이 좀 같이 포함이 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심리 상담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거부감은 일반 시민들도 그렇게 낮은 편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살아내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경제적인 것이든 주거적인 것이든 이런 부분들을 병행하는 어떤 서비스들에 대한 보상, 그다음에 뭐 생계비 지급 이런 부분에 사실 심리적인 측면이 같이 고려되거나 그다음에 같은 경험을 하셨던 동료 지지의 어떤 이렇게 동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자조 모임이든 유가족에 대한 생존자든 그러한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로 인해서 그 문턱을 좀 낮추고자 하는 그런 치료권에 대한 상담 보장이 사실 같이 좀 병행되는 게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으로 어떻게 하면 투명하게 어떻게 하면은 좀 먼저 찾아와서 그 욕구를 헤아려주고 그다음에 문턱을 낮추는 그런 서비스들을 같이 좀 종합해서 드릴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들이 좀 반영이 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막연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 두 분의 강의와 두 분의 토론이 오늘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많이 도움이 되셨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다시 한번 네 분 강사님들께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2회 안산 마음건강센터 원래 세미나를 모두 마치고 3차 원래 세미나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